네, 도메인 어댑테이션 for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 via 어텐션 쉐어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변윤선입니다. 오늘 논문에 대한 소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그리고 제안 방법 실험 순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 전이학습 연구 분야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개념이나 도메인 시프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관련된 그 연구 순서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소스 데이터 그리고 타겟 데이터라고 부르는 두 가지의 도메인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한 양에 가지고 있는 학습용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좀 적용시키고자 하는 타겟이 나타났을 때 이제 타겟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에 한 가지만 좀 피팅을 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는 적절한 그 성능을 이제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그 단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도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지금 점을 이제 제가 두 가지의 바운더리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오른쪽과 같은 바운더리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흔히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과 또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타겟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성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포함을 해서 새로운 바운더리를 이제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컨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이와 같이 설정되었을 때 두 가지의 데이터를 모두 아울릴 수 있는 어떤 특정 바운더리 혹은 클래시파이어를 설정하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용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도메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그림처럼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도메인의 데이터들의 그 분포의 형태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 분포들이 겹쳐져 있는데 분포의 모양이나 아니면 높이 같은 경우에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분포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학습을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새로운 타겟 데이터를 집어 넣었을 때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좀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도메인과 태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어떤 소스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 오리진,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데이터셋이 동일한 도메인에서 나왔는지, 혹은 동일한 태스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같이 저희가 동일한 도메인이고 또 동일한 태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문제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태스크이고 동일한 도메인이라서 분포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전 학습된 그 모델들을 불러다가 테스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메인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네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메인이 달라졌고, 이제 동일한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이 모델처럼 그런 리그레션에 대한 동일한 태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나왔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는데, 도메인은 동일하지만 태스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된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었는데, 이것을 리그레션 문제에 만약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 좀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학습 기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존의 모델들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메인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태스크가 달라졌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달라지게 되면 기존에 학습된 모델들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좀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Unsupervised Transfer Learning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면 그 트랜스퍼 러닝과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랜스퍼 러닝이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도메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될 수도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태스크는 동일하지만 도메인에 대한 그 데이터 소스가 달라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좀 그 전이학습 관련해서 혹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져 왔는데, 되게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두 장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장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직접적으로 접목하지 않은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세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표에서는 해당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들을 최근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접목시켰을 때 가장 유명한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트릭 러닝이나 서브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매칭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보이시는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노란 색깔 점이나 파란 색깔 점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찍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지금 클래스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 데이터 레이블의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블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나누어 놓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에서 두 가지 클래스들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특정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거리 기반으로 이렇게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시는 서브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뭐 매니폴드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평면과 같은 형태가 이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공간상에 흩뿌려져 있고 공간상에서의 정확한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부터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어떻게 서브스페이스 상에서 매칭이 되고 또 얼라이먼트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서브스페이스 상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을 하고 이 표현된 값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도메인에서 적절하게 값을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한 값들을 적합한 라인으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매칭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메인 데이터, 소스 도메인 데이터랑 타겟 도메인 데이터 두 가지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 값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분포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수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많은 로스들이 제한이 되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MMD 로스라고 하는 그 로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식적으로 좀 표현하면서 이 분포가 두 가지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정량화된 수치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분포에 대한 차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각 클래스별로는 좀 멀리 떨어질 수 있게, 그리고 특정 클래스 내부적으로는 좀 더 가까이 위치할 수 있게 이 분포를 좀 매칭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좀 세 가지 정도의 그 트레디셔널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외에도 충분히 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또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엔드투엔드로 좀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가 제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이시는 딥 도메인 컴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도메인의 네이블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체가 소스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1차적으로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타겟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확보되는 성능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로스 값을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후에 타겟 도메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에 추출했었던 그 피처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MMD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세 번째, 그 MMD 로스를 활용하는 방식과 딥러닝이 접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DANN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방법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DANN 모델의 이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겟 모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같은 특정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네트워크가 서로 반복을 해가면서 적대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도 그러한 구조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소스 도메인에서 이제 성능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소스 도메인과 또 타겟 도메인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제너레이터가 잘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너레이터는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생성된 것과 실제 값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적대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할 만큼 좋은 품질의 제너레이팅 된 샘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제안드리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방법론이 좀 일부 적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장선으로 어드버서리얼 모델에 관한 부분,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모델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까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어드버서리얼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제너레이터랑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적대적인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 구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 대해서 겐 모델을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소스 도메인에 대한 제너레이터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제너레이터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패러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두 가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커먼 피처들을 잘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먼 피처에 대한 용어들을 흔히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잘 추출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을 이제 활용할 때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그 합성이 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 나서 이 생성을 한 것을 이제 제대로 복원을 하는지 혹은 이것을 이제 적대적으로 잘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좀 이 레퍼런스나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용되는 개념은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오토인코더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토인코더를 보통 활용을 할 때 인풋 데이터가 들어간 상황에서 그 인풋 데이터를 제대로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스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복원을 하게 되면 모델 내부적으로 인코딩 되는 그 피처들이 적절하게 추출이 되었다라고 결국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을 잘 하는 것이 이 피처를 잘 뽑아내는 것과 결국엔 동일시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특정 인풋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인풋 데이터가 제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스 데이터에 대한 피처 혹은 타겟 데이터에 대한 피처가 각각 잘 인코딩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드버서리얼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가지 데이터에 모두 피팅을 시킬 수 있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를 잘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리컨스트럭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잘 인코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각 도메인에 대한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적절한 피처들을 잘 생성을 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리컨스트럭션 모델 중에 그냥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만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코딩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원을 하는 오차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복원된 값과 인풋된 그 값 간의 차이를 계산해보고 그 차이가 줄어나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은 일단 NLP 분야에서 먼저 제안이 된 모델,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고, 특정 입력 시퀀스가 굉장히 길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출력 시퀀스의 정확도가 일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LSTM이나 RNN과 같은 그런 모델들을 다루게 되면은, 인풋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풋 데이터가 길게 들어왔을 때 출력으로 내뱉고 싶은 예를 들어서 예측값을 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예측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인풋의 로컬한 부분들을 좀 액티베이트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관성이 높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좀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예측값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특정 그 쿼리나 아니면 키, 밸류와 같은 그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무언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키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밸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밸류를 저희가 어텐션 스코어라고 이제 노멀라이즈한 값에 대해서 좀 명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고 싶은 이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밸류 값과 이 가중치에 대한 그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어텐션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몇 가지 그림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어텐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그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 시퀀스가 출력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 왼쪽에 보이시는 벡터와 같은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제들은 타임 시리즈에 대한 예제는 아니고 저희가 NLP에서 흔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쿼리와 키 그리고 밸류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벡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이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매트릭스를 얻었을 때 각각의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에서 액티베이트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수치화하는 것이 최종적인 어텐션 스코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의 이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일부분이 예측값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그 가중치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전체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로 다시 한번 환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값을 얻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트를 먼저 보시면 일단 소프트맥스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수식화한 상황에서 저희가 특정 각각에 대한 벡터에 대해서 이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에 대한 값을 얻게 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원에 대해서 노멀라이징을 하고 노멀라이징한 값을 가지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이제 명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보시면 어텐션 스코어가 이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상황에서 전체 이 데이터 혹은 전체 클래스에 대한 그 분포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명명하기를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어텐션에 대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셀프 어텐션에 대한 개념들을 가끔 이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텐션 모듈들이 병렬적으로 여러 헤드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헤드의 개수만큼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접하셨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쿼리와 키, 밸류에 대한 개념 중에서 쿼리와 키가 동일한 인풋을 향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랑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안드리려고 하는 논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안되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모티베이션이 데이터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 모델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도메인의 분포값이 차이가 클 때 이 두 가지 분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 모델링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을 먼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 그림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묶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는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만 적합한 모델을 저희가 수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다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모델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특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만 이제 피팅을 시키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 분포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성능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정 패턴으로 일직선상으로 이제 위치한다라는 특정 과정이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네 가지의 데이터가
모두 좀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고 또 분포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중요한 것은 도메인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메인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들을 뽑아내는 것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 혹시 도메인별로 특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같이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는 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은 타겟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특정 값을, 특히 여기서는 이제 원 스텝 앞 시점에 이제 값을 좀 예측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텐션을 사용을 한 이유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와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캡처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들에 대한 그 중요도를 좀 더 높이고, 또 타임 시리즈의 특성상 이제 앞 시점이 뒤에 있는 시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포인트별로 개별로 보는 것보다는 특정 시퀀스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 시퀀스를 볼 때에도 전체 시점을 모두 다 보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특정 로컬한 리프레젠테이션 구간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좀 적용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보았다라고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모델의 이름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인 포어캐스팅이라고 해서 DAF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장표가 이 DAF 모델의 컨트리뷰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컨트리뷰션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와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 두 가지를 모두 잘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엔드-투-엔드 모델로 첫 번째 시도로 이제 엮어보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인 구조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이것을 이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 분야에서는 또 첫 번째로 시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실험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험 자체는 단별량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별량에 대해서 이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예측을 하는 파트에 있어서도 원 스텝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멀티플하게 가져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시점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논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몇 가지 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 첫 번째 보이시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여기 저희가 빨간 색깔로 그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실제 이제 데이터가 타겟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가 이와 같이 흘러갈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파란 색깔 점보다도 조금 더 이 데이터의 형태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그 분포 값에 대해서 이제 Y축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교군으로 보고 있는 ATTF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좀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제안하고 있는 DAF 모델은 부가적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액티베이터가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액티베이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눈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오른쪽 박스 부분을 보시면 지금 DAF 모델의 키나 밸류 값을 보았을 때 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잘 오버랩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밸류 값을 보았을 때에는 각각 도메인의 특성들을 별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피처의 특성들을 잘 유지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해당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다음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왼쪽 부분에서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제너레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제너레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아우르는 아래쪽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총 세 가지의 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타임 시리즈가 들어왔을 때 이 시퀀스에 대한 제너레이팅을 잘 하고 또 이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는 역할로서 적대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듈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아니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가장 좀 간략하게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네트워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설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리그레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이 리그레서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와 제너레이팅한 그 데이터 두 가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최종적으로 잘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최종적으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정도로 좋은 그 품질의 생성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라는 개념들이 동일하게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제너레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두 가지의 도메인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소스 도메인, 오른쪽은 타겟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각각 도메인에서의 제너레이터가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소스로부터 왔는지를 좀 구별하기 위한 역할로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적대적인 학습을 통해서 제너레이팅 되는 그 데이터의 품질을 좀 더 좋게 이제 뽑아내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이제 태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포캐스팅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포캐스팅 하는 모듈이 일부 붙어 있고요. 또 중간 부분을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목적은 이제 인코딩 되는 피처들의 좀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이 잘 된 케이스는 이제 적절한 그 피처로서 잘 인코딩이 되었다라고 2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겐 모델을 다루게 되면 아래 수식과 같이 민맥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색깔로 제가 표현해 놓은 로스 펑션이랑 이 두 번째 보라 색깔로 표현한 로스 펑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수식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시는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로스 값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보라 색깔 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가 인풋된 상황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인풋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관점에서의 로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로그에 대한 그 확률 값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바이너리한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와 동일한 역할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한 상태로서 이것이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혹은 이제 실제 인풋 데이터인지 아니면 생성된 데이터인지와 같은 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분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텀으로 전체적인 그 로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중간 쪽에 보시면 람다 값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로스가 3개이기 때문에 로스 간의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는 뭐 1이나 10과 같은 임의의 숫자들을 좀 넣어가면서 성능을 체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모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지금 먼저 타겟팅하고 싶은 부분이 인코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텐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코더부터 보시면은 각각의 도메인 내부에 이제 인코더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빗 인코더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인코더에서는 특정 X 값이 들어왔을 때 패턴이나 밸류 값을 인코딩하는 그 역할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딩 한다는 것이 이제 변환을 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는 MLP를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와이즈 MLP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위치 값에 대해서 좀 저장하고 각 위치에 따른 그 MLP 값들을 이제 저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MLP 구조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N개의 이제 독립적인 그 템포럴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한 형태에서 최종적인 인코딩 값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지만 특정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 수치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더불어서 지금 모듈 내부를 보면 어텐션 메커니즘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프라이빗 인코더를 통해 각 도메인에 대한 피처들을 개별적으로 인코딩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개별적으로 인코딩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함께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파란 색깔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패턴 임베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D차원에 특정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나 아니면 그 리그레션 하는 그 차원에 쿼리나 키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PC나 TSNE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프로젝션은 특정 축으로 이제 그 사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 축 상에서의 데이터 값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MLP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포지션 와이즈 MLP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그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들을 이제 추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출을 하는 어텐션 모듈의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목적이 이제 두 가지의 도메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커먼 피처들을 뽑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 쉐어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인코딩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그 웨이트들을 기반으로 한 그 인베딩 값들을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있는 값을 보관하는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그 연산을 수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그 외부에 있는 값에 대해서 보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에 있는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엑스트라폴레이션에 대한 그 연산을 수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모듈이 있고 또 포캐스팅하는 모듈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리컨스트럭션의 그 목적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 대한 인코딩 되는 피처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모델 내부적으로 지금 인코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연산을 기반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후의 시점들을 예측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구간이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외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리적인 연산들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관점, 그리고 포어캐스팅을 하는 관점,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였을 때, X라고 하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밸류에 대한 인코딩 값, 인베딩 값, 그리고 패턴에 대한 인베딩 값 두 가지로 이제 인코딩이 1차적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인베딩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인 X 데이터와 밸류 인베딩 값을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값을 이제 도출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보이시는 포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X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패턴에 대한 인베딩 값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MLP를 한번 통과를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쿼리와 이제 키에 대한 두 가지의 인베딩 값을 1차적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그널에 대해서 쿼리와 키에 대한 값을 도출을 하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커널 함수를 한 번 더 씌움으로써 최종적인 그 포캐스팅 값을 얻어내게 되는데, 이 커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엑스트라폴레이션의 그 수식상에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y값 같은 경우에는 포캐스팅한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텐션 모듈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인데,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포캐스팅을 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인베딩 값들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값과 또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되고 있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이제 이와 같이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부분들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클래스 혹은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보면 노멀라이즈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텀 중에서 지금 해당하는 그 구간에 대한 가중치의 커널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알파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알파에 대한 값과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사전에 계산을 했었던 밸류의 인베딩 값 두 가지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도출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값인 이제 Z 값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Y값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이제 보강법을 사용하게 되고 또 포캐스팅을 할 때는 보웹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리컨스트럭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관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향해서 있는데요. 이 양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중간 범위에 있는 값을 예측할 때, 혹은 이제 채워 나갈 때, 리컨스트럭션을 목적으로 한 보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가장 마지막 시점에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 밖에 있는 값들을 예측을 하고자 한 3개의 시점들을 통해서 지금 값을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 밖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캐스팅을 위한 보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화살표에 대한 굵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굵기가 의미를 하는 것은 어텐션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더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굵기가 더 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 논문 중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또 커널을 여러 가지 입혀가면서 이 구간에 대한 값들을 산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을 이제 표현하는 그 단순한 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의 시점을 통해서 특정 하나의 값을 이제 도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이 삼각형의 밑면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시점을 포함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특정 포인트에 대한 값을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동시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구조 중에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퀀스 제너레이터 내부에 있는 모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인코더와 또 어텐션 두 가지의 모듈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너레이터 내부에 있는 모듈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디코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그 피처를 좋은 품질로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인코더를 사용할 때도 인코더와 디코더 두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이를 제대로 복원을 하고 복원된 정도에 따라 좋은 품질의 피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고 두 번째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웹법에 의해서 원스텝에 대한 프레딕션 값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스텝에 대해서만 점차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 번 겹쳐서 수행하게 되면 이 타우에 대한 여러 번의 시점에 대한 타임 스텝까지도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 색깔로 지금 표현한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더나 어텐션 그리고 디코더까지는 모두 제너레이터 내부에 있었던 모듈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전체적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가 동등한 관계에서 적대적인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MLP의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하는 그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 간에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스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이제 전체 구조가 나온 파트를 제가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갔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해당 모델에서 두 가지의 제너레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텐션 모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처의 특성들을 뽑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점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터 두 가지와 이제 같이 적대적인 그 학습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좀 더 좋은 피처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제 적절한 피처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풋으로 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리컨스트럭션 하는 모듈과 또 포캐스팅 하는 모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것은 포캐스팅 모듈이지만 리컨스트럭션 모듈은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좋은 품질의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에 대한 구조들을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실험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비교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설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 좀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한 설명들을 이 장표에 적어 놓았으니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글 도메인에 대한 그 모델들,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에 대한 모델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싱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소스 도메인이 아마 될 텐데, 특정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거치고 타겟 도메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상태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정도로만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사용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대략 세네 가지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ND에 대한 값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Z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 값, 실제 로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간의 편차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자로 들어가는 것이 그 편차에 대한 부분을 절대값 씌운 것이고 분모에 들어가는 파트가 실제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대비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통해 이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험 과정에서는 총 두 가지의 큰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문에서 좀 표기를 하기로는 뭐 콜드 스타트 앤 퓨샷 포캐스팅 데이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타겟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타겟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안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좀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부족 문제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퓨처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기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합성이 된 이 아래 수식과 같이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합성이 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1차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실제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을 법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고요. UCI나 뭐 캐글과 같은 오픈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총 4가지 세트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된 데이터에 대한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 장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좀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데이터는 뭐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위키에 뭐 접속한 그 트래픽 수나 유저 수에 대한 그 예측하는 값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 케이스에 대한 그 성능 평가표가 다음 장표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DAF라고 된 것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간혹 DAR이라든지 아니면 RDA와 같은 이제 모델들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표현을 한 것은 표준 편차까지 고려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데이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해당 부분은 그 논문상에 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혹시 이 연구를 참고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부분까지 좀 추가해가지고 어떠한 패턴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리얼 데이터에 대한 4가지 세트를 적용을 해 보았을 때에도 DAF 모델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RDA 모델이 아무래도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 내용이다 보니까 좋은 성능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좀 아래 2가지 세트에 대해서 유독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데이터도 이제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4가지의 데이터 중에서 이 아래의 데이터가 위에 2가지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후에 좀 연구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좀 추가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제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검증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표에서 보시면 각각의 그 모듈들을 빼거나 아니면 특정 기능들을 제외시킨 상황에서의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내부적으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지 않는 케이스로 한번 실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키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든지 쿼리나 키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밸류값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하나씩 그 모듈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케이스로 지금 비교를 해 놓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공유를 했을 때 DAF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표를 보실 때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키나 이제 밸류들을 이제 적절하게 뽑았다라는 이 페이지를 앞쪽에서 넣었었는데 이 표랑 매칭을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키가 소스나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적합한 그 결과들을 그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합한 상황에서의 그 DF 모델을 적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매칭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쿼리만 떼어서 보았을 때 쿼리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맞춰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맞춰졌다라는 것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오버랩 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얼라이먼트가 잘 맞춰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케이스보다는 많이 잘 맞춰진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한 결과들을 일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어, 지금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 흐름대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는 와중에 마지막 그 빨간 색깔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측을 하였다면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패턴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안드리는 모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포캐스터라고 해가지고 DAF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장점은 일단 어텐션 모듈을 기반으로 하면서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와 또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제안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드투엔드의 DA 솔루션의 이제 최초의 시도였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비교 실험을 좀 많이 해본 결과 그래도 좋은 성능을 보인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DA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 부분에도 쓰여져 있다시피 어느 정도 이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에 대한 그 이론적인 정의들이 좀 수식적인 정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각적으로는 표현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리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별량 데이터에 대해서만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다별량 타임 시리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확장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 모델에서의 강점이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와 또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지금 스페시픽하다고 보아야 할지 또 어느 범위까지 커먼한 피처라고 보아야 할지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피처 추출하는 것에 대한 그 적절성도 어느 정도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거나 좀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좀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연구에 있어서도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